안녕하세요. 저는 정금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독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창문을 열어도 후끈한 바람만 들어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30년을 넘게 쓴 낡은 아파트의 창틀은 이미 뒤틀린 대로 뒤틀려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매미 소리가 마치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시끄러웠지요. 거실 벽에 걸린 큼지막한 달력에는 8월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지만 제 체감으로는 마치 불가마 한가운데에 던져진 듯한 날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은 저를 30년 넘게 지켜준 늙은 에어컨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상기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던 시절, 큰맘 먹고 장만했던 혼수 같은 녀석이었죠. 그 에어컨을 틀면 드르르륵 하는 기괴한 소음과 함께 한참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다가 겨우 미지근한 바람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그저 더운 바람이 아닐 뿐인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저는 매일같이 녀석의 안위를 살피며 여름을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던가요? 그날 오후 에어컨은 평소보다 훨씬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몸체를 부르르 떨더니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소음과 바람을 멈췄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을 채운 것은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멈춰버린 에어컨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봤지만 에어컨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눈을 감은 노병 같았습니다. 한숨을 푹 쉬고는 상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자동응답으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다시 걸자 이번에는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아, 왜요? 상기냐? 나다, 엄마. 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쉬운 건 저인걸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집이 찜통이라고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요. 제 하소연이 끝나자마자 상기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불러서 고치시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에어컨 기사 부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 고쳐질지 모르겠구나. 너도 와서 한번 봐주면 좋고.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저 바쁜 거 모르세요? 일단 서비스 센터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끊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는데 등 뒤로 땀이 더 세차게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 말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바쁜 애한테 이런 늙은이 문제로 신경 쓰게 하는 게 아니었지요. 곧바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출장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이 다음 날 오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끈적거리는 잠자리를 뒤척이며 찜통 같은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수리 기사님이 방문했습니다. 젊은 기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에어컨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한참을 낑낑대며 내부를 뜯어보던 그는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수리가 안 되겠습니다. 왜요? 부품이 없어요? 네. 모델이 너무 오래돼서 부품이 아예 단종됐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기사님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출장비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고장난 에어컨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사라니. 말이야 쉽지요. 당장 목돈이 어디서 나오며 이 더위에 언제 사고 설치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고 있었고 제 등에서는 식은땀인지 더워서 나는 땀인지 모를 것이 축축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만, 정말 며칠만이라도 이 찜통을 피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염치불고하고 아들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4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손주 녀석이 좋아할 만한 밑반찬 몇 가지를 아이스박스에 담아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희영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잔뜩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나다 희영아. 어머니다. 제 목소리를 확인한 희영이는 한참 뒤에야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서늘해졌습니다. 희영이는 팔짱을 낀 채 결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왜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냐는 가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집 에어컨이 고장나서 며칠만 좀 신세지려고 왔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 말에 희영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며 말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저희도 갑자기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집 안은 천국이었습니다. 서늘하고 쾌적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자 그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안도감도 잠시 저를 향한 희영이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다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기는 아직 퇴근 전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대충 차려드릴 테니 앉아 계세요. 희영이는 대충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소파 끝에 걸터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희영이는 정말로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를 성의 없이 꺼내 식탁에 차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아이스박스를 보더니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또 뭐예요? 아, 우리 손주 먹이려고 반찬 좀 해왔지.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인데. 어머니,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상기 씨랑 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애도 입맛이 까다로워서 할머니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고요. 냉장고 자리만 차지해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음식이 냉장고 자리나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아이스박스를 현관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상기가 퇴근하고 손주 녀석도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상기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아내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무심한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희영이는 숟가락을 탁탁 내려놓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상기는 밥그릇에 고개를 박은 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반찬은 식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불청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의 집이라는 불편함에 잠을 설친 탓이었지요. 거실로 나오니 희영이가 벌써 일어나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희영이는 인사는커녕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어제 잠을 설쳤더니 죽겠네. 손님 대접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손님이라니요. 하나뿐인 아들 집에 와서 신세지는 늙은 엄마가 졸지에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설고 초라한 늙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상기는 출근하고 손주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희영이 단둘만 남았지요. 희영이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을 견디다 못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희영아, 에어컨은 언제쯤 고칠 수 있을까? 제 질문에 희영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제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죠. 근데 어머니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착각? 여기가 무슨 민박집인 줄 아세요? 때 되면 와서 밥 달라고 하고 잠자리 내놓으라고 하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윙윙거리던 에어컨 실외기 소리도 창밖의 매미 소리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영이의 그 잔인한 말만이 제 머릿속을 수백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민박집. 그래, 민박집이라.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이 며느리에게는 고작 민박집 취급을 받는 곳이었던 겁니다. 제 모든 희생과 사랑이 그깟 에어컨 바람 한 번 쐬러 온 대가로 민박집 손님이라는 모욕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어나 손님방으로 들어가 어젯밤 들고 온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 움직임을 본 희영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 가시게요? 하루 더 주무시고 가시지. 그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챙겨온 반찬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그대로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희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가실 때 문 꼭 닫고 가세요. 쾅! 아들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등 뒤에서 낡고 초라했던 지난 70년의 세월도 함께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운 후텁지근한 공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듯 했어요. 민박집. 그 단어는 모욕을 넘어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필요할 때 돈이나 내어주는 민박집 주인 정도로 보였겠지. 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지만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해줄 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재개발 계획이 분노라는 강력한 포클레인을 원동력 삼아 착착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평생 제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지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황금 부동산이라는 촌스러운 상호가 그날따라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신문을 보던 중년의 사장이 안경을 축 켜올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집 내놓으려고요. 제 단호한 말투에 사장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긴 평생 시장이나 오가던 동네 할머니가 대뜸 나타나 집을 팔겠다고 하니 그럴 만도 했겠지요.
그는 저를 안쪽 소파로 안내하며 시원한 녹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신데요? 현대 아파트 103동 405호요. 제 주소를 듣자 사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긴 했어도 역세권의 학군도 좋아 알짜배기 매물로 통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은 정남향의 로열층이라 내놓기만 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거라고들 했습니다. 아, 사모님 댁이 거기셨군요. 좋은 집인데 왜 갑자기 파시려고요? 자제분들이랑 합치십니까? 아니요. 그냥 팔고 싶어서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팔아주세요.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속도가 중요해요. 제 말에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집을 팔러 온 사람들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기를 쓰는데 저는 오히려 값을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달라고 하니 이상하게 보였겠지요. 사모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집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 값 다 받고 파실 수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내 인생이 급합니다. 저는 나직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 급해요. 그러니 사장님은 제 말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빨리 사겠다는 사람에게 가장 빠른 날짜로 계약 잡아주세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와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생을 모아 장만한 내 유일한 재산, 내 분신과도 같았던 집을 처분하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덤덤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마지막 서명란에 정금숙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상기야, 희영아.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집, 이제 너희와는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 부동산을 나와 곧장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터라 한산했고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들끓던 속이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넘기자 조금씩 진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먹이느라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 편히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오롯이 저만을 위한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건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언이자 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싹싹 비워냈습니다. 그날 먹은 국밥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서러우며 가장 희망적인 맛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내놓은 지 고작 이틀 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동산 사장이 아닌 아들 상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도 부동산에서 집주인 아들에게 확인차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듣던 그대로다. 나 이 집 팔 거다. 아니, 저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집이 어머니 혼자만의 집이에요? 여기엔 제 미래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미래, 가족의 미래라니요. 그 미래 속에 늙은 애미의 자리는 민박집 구석방만도 못하지 않았던가요? 박상기. 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집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대로 내 이름 석 자로 된 내 집이다.
내 재산을 처분하는데 너한테 허락받을 이유는 없어. 그리고 네 미래는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왜 내 집에다 걸어놓고 있니? 어머니,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집 보러 올 사람들 기다려야 해서 바쁘구나.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상기와 희영이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벌이세요? 상기가 소리치자 옆에 있던 희영이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기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상속세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 현금화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거 모르세요?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들의 속내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당연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재산, 그 재산에 흠집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뿐이었지요. 제 안이나 제 마음 같은 건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속세?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갈 거니까. 너희한테 물려줄 재산은 단 10원도 남기지 않을 작정이니 세금 걱정은 미리 붙들어 매려무나.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희영이의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내가 지금 농담하게 생겼니? 너희가 나한테 민박집 운운하며 모욕감을 준 그 순간 너희는 내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너희가 아는 한 할머니일 뿐이야. 그러니 내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 너희에겐 없어.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건 오해예요. 제가 말실수한 거예요. 희영이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말실수?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 말실수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렸으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너희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을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면 돌아가라. 곧 손님 오실 시간이다. 너희 같은 불청객들이 있으면 집값만 떨어진다. 상기는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제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에 기가 질렸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영이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저는 비로소 시원하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라고. 아들 내외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후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무리 모진 말을 내뱉고 독하게 마음먹었다고 해도 결국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찌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약해지면 안 된다. 저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생각해야 한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제 유일한 친구인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저와 여고 동창으로 평생을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던 저와는 달리 좋은 남편 만나 자식들 다 번듯하게 키워놓고 지금은 유유자적 노후를 즐기고 있는 제가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였지요. 금수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순자야, 나 집 팔았어. 제 말에 순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듯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나.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장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아들 집에 피난 갔던 일, 그리고 며느리에게 민박집 소리를 들었던 것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순자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순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몹쓸 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희영이라는 애 처음부터 딱 보아하니 제 앞가림만 할 위인이더라니. 금수가 너 정말 100번, 1000번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친구의 격한 반응에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격한 반응이 제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거 맞을까? 너무 독하게 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독하긴 뭐가 독해. 그 정도는 약과지. 평생 너를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애가 이제라도 제 인생 찾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자식? 자식은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야. 부모 속 썩이고 등골 빼먹는 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왼수. 상기도 문제야. 지 마누라가 애미한테 그따위 막말을 하는데 중간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 놈은 아들도 아니야. 순자는 한참 동안 제 아들 내외를 향해 온갖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편이 되어 이렇게까지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야? 집 팔면 어디로 갈 건데?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일단 이 집에서 나가는 게 급해서. 잘 생각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그리고 며칠 호텔 같은 데 가 있어. 돈은 내가 보태줄 테니 걱정 말고. 그리고 집 판 돈은 허투루 쓰지 말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겨서 잘 굴려야 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자식들도 믿을 게 못 되는 세상이잖아. 순자의 말은 늘 현실적이고 명쾌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알려주었습니다. 좋은 호텔을 알아봐주고 믿을 만한 자산관리사를 수소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수가, 이제부터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 네 인생 사는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금숙으로. 알았지? 무슨 일 있으면 밤이든 낮이든 나한테 전화하고. 순자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아까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순자 말이 맞다. 나는 더 이상 박상기의 엄마가 아니다. 나는 정금숙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정금숙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괴롭히던 후텁지근한 바람이 그날따라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집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말대로 워낙 좋은 조건의 집이었던 데다 제가 시세보다 가격을 조금 낮춰 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치르고 마침내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저는 법무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매수자 측과 마주 앉아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넘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집은 완전히 제 손을 떠났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젊음과 땀,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집은 저에게 안식처인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제 통장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저는 은행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것조차 어지러울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애쓰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돈으로 상기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지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낡은 몸과 민박집 주인이라는 모욕뿐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정금숙, 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 돈은 제가 바보처럼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금이자 앞으로 똑똑하게 살아갈 인생의 자본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 창구로 가 통장의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자가 소개해준 자산관리사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지요. 은행을 나서는데 가방 속에 든 돈다발의 묵직한 감촉이 어색하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돈은 오롯이 정금숙을 위해서만 쓰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개와 그릇 몇 개, 그리고 앨범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작 작은 상자 몇 개에 담기는 것을 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갓난아기였던 상기의 모습부터 시작해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 사진까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이내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동네 재활용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집이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도 텅 비어가는 듯 했지만 그 텅 빈 공간을 새로운 희망이 채워주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큰 돈을 손에 쥐었다는 소문은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아들 내외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거의 다 정리했을 무렵부터 두 사람에게서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처럼요. 처음에는 상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소리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상기예요. 이사는 잘 되어 가세요? 힘드실 텐데 저희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기가 막혔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됐다. 거의 다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서 짐도 들어드리고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희영이도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말실수한 거라고 어머니께 꼭 좀 용서 빌어달라고 난리예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쯤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용서가 아니라 제 통장에 있는 돈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본론만 해라. 제 차가운 반응에 상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새로 확장하려는 아이템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목돈도 생기셨으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니 걱정 마라. 그리고 네 사업은 네 돈으로 하는 거지. 왜 애미 돈을 넘보니? 나는 네 사업에 투자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다. 상기가 실망한 목소리로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희영이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상기의 말과 대동소이했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감성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할게요. 그러니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상기 씨 사업만 잘 되면 어머님 정말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모실게요. 저희 손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손주까지 팔아가며 제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여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자마자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들의 공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밖에서 애원하고 소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소음처럼 무시하며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더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돈이 뭔지.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돈. 내가 죽는 날까지 단 한 푼도 너희 손에 쥐어주지 않으리라.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자가 소개해준 자산관리사와 변호사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고 다음 날 바로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의 삐걱거리는 빌딩에 위치한 그들의 사무실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자산관리사였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똑 부러지고 세련된 인상의 여성이었지요. 그녀는 제 재산 내역을 보더니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기색 없이 아주 전문적인 태도로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신탁. 제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저는 주눅 들지 않고 차근차근 질문하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하게 돈을 지키면서 생활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어머님 연세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채권형 펀드와 즉시연금 상품에 분산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녀분들이 함부로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언 대용 신탁.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 재산을 자유롭게 운용하시다가 사후에는 미리 지정해 두신 수익자에게 약속된 방식으로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장보다 법적 효력이 훨씬 강력해서 나중에 자녀분들 간의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물론 상속 대상을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녀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그걸로 하겠어요. 대신 수익자는 나중에 제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지정할게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차분하고 신뢰감 가는 인상의 중년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들 내외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변호사는 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들이 더 이상 어머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신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어머님 댁이나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물론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식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한다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들의 집요한 행태를 떠올리니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지도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요. 자산관리사와 변호사를 만나고 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제게는 제 돈을 지켜줄 금융 전문가와 저를 보호해줄 법률 전문가라는 강력한 방패가 생긴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대신해 앞으로 모든 연락은 자신을 통해 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후로는 신기하게도 그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아마도 법적인 대응에 겁을 먹은 것이겠지요. 저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유와 돈을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삿날, 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사치였지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잠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당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 자격이 충분하다. 내 돈 내고 정당하게 누리는 서비스다. 예약하셨습니까, 고객님? 프런트 직원의 상냥한 질문에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정금숙입니다.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어요. 제 이름과 예약 내역을 확인한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와 함께 카드키를 건네주었습니다. 벨보이가 제 작은 캐리어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하늘과 하나둘 불을 밝히는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고객님,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벨보이가 정중히 인사하고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창밖 풍경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제 아들 내외도 있겠지요. 지금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에미에게 버림받았다고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룸서비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비싼 음식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비싼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과 함께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보기 좋게 구워진 스테이크와 향기로운 와인. 저는 어색한 솜씨로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미각의 세계였습니다. 와인 한 잔을 곁들이니 온몸에 기분 좋은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즐기는 저녁 식사는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금숙,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아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와인잔을 들어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의 넓고 푹신한 침대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달콤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변화를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미리 예약해둔 VIP 라운지로 안내받자 젊고 세련된 스타일리스트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금숙 고객님 환영합니다. 오늘 고객님의 변신을 도와드릴 스타일리스트 김미나입니다. 그녀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목구비가 아주 고우셔서 조금만 다듬으면 훨씬 더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백화점 내에 있는 최고급 헤어 살롱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온 질끈 묶은 쪽진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우아한 컬이 들어간 단발머리로 변신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어색했지만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꾼 뒤 본격적인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제 취향과 체형을 고려해 여러 가지 옷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파는 값싸고 편한 몸빼 바지나 펑퍼짐한 티셔츠만 입던 저에게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몸에 착 감기는 재킷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지만 하나씩 입어볼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옷을 입으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가 추천해주는 옷들을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가격표는 보지도 않았어요. 신발과 가방, 그리고 은은한 진주 목걸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거의 정금숙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금숙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VIP 라운지로 돌아오자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완벽하세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세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촌스럽고 기죽어 있던 늙은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품위 있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내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과 세상에 치여 잊고 살았던 나 정금숙의 본 모습 말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기쁨을 만끽하며 백화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1층 명품관을 지나가는데 눈에 익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상기와 며느리 희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가방 매장 앞에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돈으로 산집한 돈이 자신들에게 올 거라 굳게 믿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먼저 발견한 것은 희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제 양손에 들린 수많은 쇼핑백을 보고는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상기 역시 제 변한 모습에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있었지요. 희영이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쇼핑백들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돈을 이렇게 막 쓰시면 어떡해요? 저희 노후는 생각 안 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노후라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방금 전 새로 받은 네일아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한 손으로 옮겨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너가 보태준 거 있니? 제 싸늘한 대꾸에 희영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돈 쓰시면 금방 바닥나요. 걱정 마라. 너희한테 물려줄 돈은 없어도 나 혼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희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제 말에 희영이는 물론이고 옆에 서 있던 상기까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매장 직원들도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저를 도와주었던 스타일리스트에게 우아하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 짐들은 호텔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는 상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보낸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달콤했지만 제 자리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도 내 집만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 손으로 차린 밥상만 못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생활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는 정말로 뿌리 내리고 살 온전한 내 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 내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곳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잠시 여행 갔던 동해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시원한 파도 소리, 비릿하지만 상쾌했던 바다 내음. 그래,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내 남은 인생은 저 넓은 바다처럼 시원하고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날부터 저는 전국의 바닷가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속초, 양양, 그리고 서해안의 작은 항구들까지. 변호사와 자산관리사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고 저는 작은 차 한 대를 빌려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그 자체로 치유의 과정이었어요. 혼자서 지역 맛집을 찾아다니며 제철 음식을 맛보고 이름 모를 해변에 앉아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어색하고 외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자유. 그것은 제가 70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달콤함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던 중 저는 강원도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 발길이 멎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마을의 분위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특히 마을 언덕배기에 홀로 서 있는 낡은 2층짜리 빨간 벽돌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 앞으로는 동해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페인트가 벗겨진 창틀은 흉물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뼈대만 튼튼하다면 내 손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마을 이장님을 통해 수소문해 보니 그 집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 노부부가 돌아가신 후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폐가처럼 되어버렸다는 딱한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 집의 소유주를 찾아 매입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너무 낡고 외진 집이라며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그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서울 아파트값에 비하면 헐값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남은 돈으로 집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인부들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쓰며 집을 고쳐나갔어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썩은 마룻바닥을 걷어내고 새로운 창틀을 끼워 넣었습니다. 제 손으로 집의 구조를 바꾸고 페인트 색깔을 고르고 주방의 타일 하나까지 직접 골랐습니다. 인부들은 처음에는 유난스러운 할머니라며 저를 귀찮아하는 눈치였지만 제 열정과 꼼꼼함에 혀를 내두르며 나중에는 저를 정 반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집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제 낡은 인생을 수리하고 새로운 삶을 지어 올리는 과정과도 같았으니까요. 2달간의 대대적인 공사 끝에 흉물스럽던 빨간 벽돌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층은 제가 생활할 공간과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널찍한 거실 겸 주방으로 꾸몄고 2층에 있는 방 2개는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객실로 만들었습니다. 새하얀 벽과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제가 꿈에 그리던 집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저는 마당에 서서 새로 내건 작은 나무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정금숙 민박. 그것은 제 인생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욕하기 위해 내뱉었던 그 단어. 이제 저는 그 단어를 제 새로운 인생의 이름으로 당당히 내걸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민박집이다. 하지만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이제부터는 내가 손님을 가려받을 테다. 정금숙 민박의 첫 번째 손님은 개업하고 일주일쯤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홍보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그들은 서울에서 왔다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을 찾아 무작정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제 집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남편은 과로에 시달린 듯 얼굴이 푸석했고 아내는 무언가에 잔뜩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어서 와요. 방은 비어 있으니 편히 쉬다 가요. 저는 그들을 2층의 가장 전망 좋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부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 풍경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와, 정말 그림 같아요. 이런 곳이 있었다니. 아내의 감탄에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부를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막 잡아올린 신선한 생선으로 구이를 하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로 무침을 만들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의무감으로 차리던 밥상과는 전혀 다른 손님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밥보다 더 맛있는데요. 남편의 너스레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부는 정말 복스럽게 밥 2그릇씩을 뚝딱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서울에서의 팍팍한 삶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해 털어놓았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있는 거지. 힘들면 여기 와서 며칠 푹 쉬다 가요.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인생이더라고. 제 말에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부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힐링하고 가요. 여기는 저희만 아는 비밀 장소로 삼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요.
친구들한테 소문 많이 낼게요. 그렇게 첫 손님을 보내고 며칠 뒤 정말로 그들의 소개를 받고 왔다는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인터넷 블로그의 까다로운 도시인 입맛까지 사로잡은 할머니의 정성 가득 집밥 민박이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올린 것이 화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 민박은 정금숙 민박이라는 이름 대신 할머니네 바다 민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며 저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민박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었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홀로 여행을 온 아주머니,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온 청년, 풋풋한 사랑을 시작한 대학생 커플까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젊음과 열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번듯한 사업가 아들을 두었지만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집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요양원에 들어갈 처지였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도망치듯 여행을 왔다가 제 민박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식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모든 걸 정리할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아직도 아들 녀석 얼굴이 아른거려서 마음이 약해지네요. 박 여사님,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일 때나 내 자식이지, 머리 커서 장가 보내고 나면 다 남이에요. 남한테 내 인생 다 바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박 여사님 인생을 찾으세요. 그 집, 아드님 주지 마시고 팔아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제 말에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음 날 아침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서울 올라가면 당장 집 내놓고 저도 사장님처럼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래요. 활짝 웃으며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 민박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에 둘러앉아 손님들과 함께 막걸리 파티를 열기도 하고 낮에는 다 함께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주변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자식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인연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금숙 민박은 저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준 제 인생 최고의 투자인 셈이었습니다. 제가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갈 무렵 서울에 두고 온 과거의 인연들에게서는 먹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의 진원지는 대부분 제 오랜 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저와 매일같이 통화하며 제 안부를 묻는 동시에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꼼꼼하게 전해주는 특파원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지요. 금수가, 너네 아들 박상기 말이야. 요즘 회사가 아주 어렵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어느 날 순자는 대뜸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상기는 능력에 비해 언제나 욕심이 과한 아이였어요. 사업 수완이 특출나지도 않으면서 항상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꿈꾸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자금은 을에 제 주머니에서 나갔지요. 제가 어머니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상기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깨닫지 못한 채 허황된 꿈을 좇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든든한 자금줄이 끊겼으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쓰라리긴 했지만 그건 안타까움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리고 거래처 대금도 못 막아서 곧 부도날지도 모른다던데. 너 정말 괜찮겠어?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그건 이제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박상기는 40이 넘은 성인이고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해. 내가 언제까지고 걔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수는 없어. 이번 기회에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든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든. 그건 오롯이 걔 몫이야. 제 단호한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습니다. 붉게 익어가는 토마토와 싱싱하게 자란 상추를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상기가 어떻게 되든 이제 제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과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낸 것은 며느리 희영이었습니다. 상기가 제게서 돈을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그날부터 그들 부부 사이에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역시 순자의 정보망을 통해 들을 수 있었지요. 순자는 희영이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지인을 통해 그 집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소동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금수가, 너네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매일같이 상기를 잡아먹을 듯이 닥달한대. 너가 남자 맞아? 어떻게 그 돈 하나 못 받아내.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싹싹 빌기라도 해.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파트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라더라. 희영이가 그럴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기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상기의 배경, 즉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될 시어머니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여자였으니까요. 이제 그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낸 것이겠지요. 상기는 뭐라고 하는데? 상기가 뭘? 원래부터 마누라 말 한마디 못하던 애 아니었니? 그냥 미안하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같이 소리 지르며 싸운다더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가 어머니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 봐. 일이 이렇게까지 됐겠어?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대. 아주 꼴이 말이 아니야.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였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전적으로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초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민낯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요. 며칠 후 순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희영이가 상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기한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줄을 잡으려는 것 같아. 정말 무서운 여자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상기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기에게는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크게 망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상기가 제 민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손님들과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상기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손님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와 상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제 목소리는 손님을 대하듯 평온하고 건조했습니다. 상기는 제 모습과 깔끔하게 정돈된 민박집을 번갈아 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시골 구석에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활기차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업가 정금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상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마당 한쪽의 의자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매실차 한 잔을 내어주었지요. 일단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상기는 매실차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류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는 네가 쇼를 할 무대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니? 네, 압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희영이가 막말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회사가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결국 그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사과는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지요. 저는 깊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상기,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도와줄 생각도 없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민박집 주인 취급하던 며느리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던 게 내 아들이었던가. 애미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던 게 내 아들이었던가.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제 단호한 말에 상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울고 심지어는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망하면 어머니는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를 뭐라고 욕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내 인생 살아주니? 나는 이제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네 처자식과 네 인생을 걱정해야 할 때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 수습도 네가 직접 해. 그게 어른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상기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배고프면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하지만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그럴 생각이라면 당장 돌아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상기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매정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들 상기가 눈물을 머금고 빈손으로 돌아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제 평화롭던 민박집에 또다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폭풍의 핵은 예상대로 며느리 희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기처럼 눈물로 호소하거나 애원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듯 이글거리는 분노를 품고 제 민박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마당 평상에는 손님 서너 명이 둘러앉아 제가 내어준 옥수수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택시 한 대가 민박집 마당까지 거칠게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희영이가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백화점에서 마주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치 싸움닭 같았어요. 정금숙 씨, 당장 나오세요. 그녀는 제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치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제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그녀가 단단히 작정하고 왔음을 알 수 있었지요. 마당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소란이니? 소란? 지금 이 상황에 소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희영이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요? 자식이 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혼자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냐고요. 당신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 너는 참견하지 마라. 참견? 이게 참견으로 보여요? 당신 아들은 내 남편이기도 해요. 당장 이 집 팔아서 상기 씨 빚 갚는데 보태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녀는 이제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소란이 더 커지기 전에 그녀를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라 희영아.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추태? 진짜 추태가 뭔지 보여줘요. 희영이는 이성을 잃은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가 애지중지 가꾸던 툇마루의 난초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난초 화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깟 것들 가꿀 시간에 네 아들 목숨이나 신경 쓰시지. 그녀가 육중한 사기 화분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바닥에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줌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제 집 리모델링을 도와주었던 동네의 젊은 목수 김 씨였습니다. 그는 마침 제게 빌려갔던 연장을 돌려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희영이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함부로 어른한테 손을 대. 당신 뭐야? 당신은 또 뭔데 참견이야? 비켜.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집안일? 남의 집 마당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게 집안일이야?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 줄이나 알고 이러는 거야. 김목수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묵고 갔던 젊은 부부 중 아내가 희영이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손님이었던 중년의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부모 재산이 자기 재산인 줄 아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희영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저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 줄 알아?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 혼자 다 차지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 다 저 할머니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녀의 억지 주장에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김목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경찰 부를 테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시오.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희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저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는 도망치듯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마당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놀랐을 손님들과 김목수를 향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괜히 시끄러운 꼴을 보였네. 그러자 김목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런 몰상식한 사람은 혼쭐을 내줘야 해요. 할머니 잘못 아니니 절대 기죽지 마세요.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저를 위해 자신의 일처럼 나서주고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 친자식과 며느리는 돈 때문에 저를 괴롭히고 상처 주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인가? 저는 그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상처와 분노, 그리고 저를 위해 나서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고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상처받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끊어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잠긴 목소리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는 정말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목격한 손님들과 동네분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양식을 보내드릴 테니 그분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다들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김목수와 어제 묵었던 손님들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술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모든 증거 자료와 진술서를 취합해 법원에 저와 제 민박집을 상대로 한 상기와 희영이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희영이의 행패가 인정되어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상기와 이희영은 앞으로 제 주거지와 민박집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 문자 등 모든 형태의 연락이 금지된다는 강력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위반 행위 1회당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은 제게 단단한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살 것 같았지요. 제 민박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저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성벽은 물리적인 침입은 막아줄 수 있었지만 성벽 너머에서 날아오는 독화살까지는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독화살은 바로 교묘한 소문과 거짓 눈물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공격의 선봉에 선 것은 역시나 며느리 희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게 접근할 길이 막히자
그녀는 다음 공격 대상으로 저희 집안의 친척들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일가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자신이 철저한 피해자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지방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서 온 전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언니, 언니 정말 괜찮아? 올케한테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언니가 아들 내외를 다 내쫓고 재산만 챙겨서 잠적했다며 상기 씨 사업도 일부러 망하게 했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사촌 동생의 목소리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접한 호기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그 말을 믿니? 아니, 나는 언니를 믿지. 근데 올케가 어찌나 울면서 전화를 했던지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서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한다고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는데 듣는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매정하다니요. 제가 들었던 모욕과 겪었던 수모를 생각하면 치가 떨렸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희영이의 작전에 말려드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렴. 나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도 설명하고 싶지도 않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발로 직접 와서 보든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비슷한 전화가 몇 통이나 더 걸려왔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숙모, 상황을 자세히 캐물으려는 오지랖 넓은 사촌, 그리고 그저 상황이 재미있어 부채질하는 조카까지.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희영이의 거짓 눈물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희영이는 제게 패륜적인 시어머니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은 가련하고 억울한 며느리가 되어 친척들의 동정심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이었지요. 저는 그들의 전화를 일일이 상대하는 대신 짧고 차갑게 응대한 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상처받기에는 제 남은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자니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민박집은 손님들의 웃음소리 대신 저를 향한 원망이 담긴 전화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전화선을 아예 뽑아버릴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희영이는 제 손발을 법으로 묶어놓은 뒤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해 저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영악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친척들의 비난 전화가 빗발치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또 친척 중 한 명이겠거니 싶어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민박 예약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하나뿐인 손녀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이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 유나야. 너 유나 맞니? 네, 할머니 저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유나야, 괜찮은 거니? 어떻게 전화를 했어? 엄마 아빠는 알아? 아니요. 엄마 몰래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으로. 유나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 손녀의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제 마음을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유나 보고 싶지. 많이 보고 싶었어. 밥은 잘 먹고 학교는 잘 다니고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아요. 엄마랑 아빠가 매일 싸워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무서워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싸움에 아무 죄 없는 아이가 고스란히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맨날 말하는데 저는 안 믿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매일 업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다 기억해요. 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할머니, 화 푸세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오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진짜 눈물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희영이의 가짜 눈물에 속아 넘어간 친척들의 목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제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 아이는 지켜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나야, 울지 마. 할머니 괜찮아.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유나한테 절대 화 안 났어. 어른들 싸움에 우리 강아지가 마음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할머니가. 저는 아이를 달래며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눈물은 제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 게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순수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만 한다. 저는 더 이상 수세에만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저는 그동안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심하게 비난을 퍼부었던 친척 3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남동생 내외와 시댁의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저 금숙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 경치가 아주 좋은데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한번 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맛있는 해물탕 대접할게요. 제 갑작스러운 초대에 그들은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아마도 저를 만나 직접 훈계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속셈이었는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주말, 친척들이 제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낡고 초라한 시골집에서 제가 혼자 궁상맞게 살고 있을 거라 상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잡지 화보에나 나올 법한 예쁘고 아늑한 민박집과 그곳에서 평화롭게 일상을 꾸려나가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변만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아주 환대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 제가 직접 담근 과실주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했지요. 그들은 제 환대에 어색해하면서도 슬슬 저를 떠보려는 듯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어찌 이리 편해 보이세요? 상기는 다 죽어간다는데. 그 말에 제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편하면 안 되나요? 제 나이 70입니다. 이제라도 제 인생 편하게 살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법인데. 말 들어보니 형님이 너무 모질게 구셨다던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더 이상 뜬 소문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희영이가 민박집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날 김목수가 기지를 발휘해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당장 이 집 팔아서 상기 씨 빚 갚는데 보태주세요. 녹음기에서 희영이의 날카롭고 악에 받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친척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희영이의 욕설과 협박, 그리고 저를 말리는 손님들과 김목수의 목소리,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 찾아갔던 아들 집에서 들었던 민박집이라는 모욕, 제 재산을 자기들 것인 양 여기던 아들 내외의 탐욕, 그리고 돈을 주지 않자 시작된 집요한 괴롭힘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남동생의 아내, 즉 올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희영이 말만 듣고 형님을 오해했어요. 금수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경솔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제 남은 인생,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모든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모든 화살은 희영이에게로 향했지요. 친척들은 입을 모아 희영이의 파렴치한 행동을 비난했고 그녀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짜 눈물로 쌓아올린 그녀의 성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진실의 목소리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인 제 아들 상기가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며느리 희영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해서 제 마냥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아들, 상기가 맞이하게 될 파국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앞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미 제 주소는 이곳 바닷가 마을로 옮겨 놓았지만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우편물은 예전 주소지로 갔다가 이렇게 전달되곤 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그것은 한 금융회사에서 보낸 채권 관련 통지서였습니다. 상기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회사에서 온 것이었죠. 내용은 상기의 회사가 마침내 최종 부도 처리되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모든 이들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비록 제가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제게도 통지서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통지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말없이 타오르는 아궁이에 그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상기의 허황된 꿈과 욕망도 저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수가 상기네 집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됐대. 지금은 월세방 하나 겨우 얻어서 나갔다는데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집, 손주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수가, 너 정말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 순자야. 괜찮아야지. 내가 지금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 아이도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깨닫는 게 있겠지. 제 목소리는 애써 덤덤했지만 속으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지금 상기는 어떤 심정일까?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기분이겠지.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을까?
제가 돈을 조금만 보태주었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상기가 반드시 홀로 겪어내야 할 시련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비로소 땅을 짚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상기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며느리 희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기의 회사가 부도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마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소식 역시 이제는 저희 집안의 소식통이 된 형님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형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희영이의 행태를 전했습니다. 금수가,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의 상기가 알거지가 되니까 바로 이혼하자고 했단다. 그러면서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지 뭐니. 위자료요? 그래, 위자료. 빈털터리가 된 애한테 무슨 위자료를 달라는 건지. 더 가관인 건 뭔지 아니? 위자료는 당신 어머니한테 받아서 줘. 그 집 판 돈 다 있잖아. 당신이 아들이면 그 정도는 받아내야지. 이따위 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정말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을 걸 참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분노보다도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돈, 돈, 돈. 그녀의 인생에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상기를, 그리고 저를 철저하게 현금 인출기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지요. 이제 잔고가 0이 되자 미련 없이 카드를 부러뜨리고 떠나는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상기를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상기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함께할 짝이라고 믿었을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었지만 결국 그 역시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희영이에게 버림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홀로 남겨졌을 상기를 생각하니 차마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나서서 상기를 위로하고 품어주는 것은 그를 영원히 어린아이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버림받는 아픔까지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혼은 상기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을 갉아먹던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수술과도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상기와 관련된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친척들에게도 그의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를, 아니, 최소한 일어서려는 노력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박집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저 멀리 버스 정류장 쪽에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상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망과 분노의 차있지도 돈을 구걸하러 온 비굴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민박집 앞에 도착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인지 100m 남짓 떨어진 길가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그는 들어오지도 저를 부르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 제 민박집을,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쓰는 척하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1시간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기였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왠지 그 전화를 받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려던 순간 마침내 상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좋은 아들이 아니었고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요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참회와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그러나 누구보다 아픈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구나. 네, 어머니. 상기야, 용서는 나한테 비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에게 해라. 네가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들과 네가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네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서 있지 마라. 당장 네 두 발로 일어서 빚을 갚든 막노동을 하든 뭐든 네 힘으로 다시 시작해. 더 이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으로 살 생각 말고 박상기라는 한 인간으로 똑바로 살아. 그래서 언젠가 네가 정말 떳떳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 너머로 상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돌아서서 아주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세상이라는 혹독한 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그가 무사히 졸업하고 떳떳한 어른이 되어 돌아올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서 그를 기다릴 겁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말입니다. 상기가 제 앞에서 사라진 뒤로 몇 달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소식을 수소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한 약속을 믿는 저만의 방식이었지요. 그 사이 계절은 두 번이나 바뀌었고 제 민박집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텃밭을 가꾸고 가끔 찾아오는 순자와 수다를 떨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기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애써 그 걱정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낯선 곳이었지만 거기 적힌 박상기라는 이름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값싼 편지지에 글씨는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상기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지금 지방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다시 편지 올리겠습니다. 편지는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도 힘들다는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담백한 보고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상기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늘 비슷했지만 저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까 상기에게서 온 편지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모은 돈과 지인에게 아주 조금 빌린 돈을 합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큰 식당은 아니고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국밥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어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돈을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제게 돈이 아닌 기술을, 제 삶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게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돋보기를 쓰고 앉아 제 평생의 노하우가 담긴 국밥 레시피를 한자 한자 정성껏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좋은 사고를 고르는 법, 잡내 없이 육수를 우리는 법, 양념장을 만드는 비법까지. 레시피를 적으며 어릴 적 제 옆에 찰싹 붙어 요리를 구경하던 어린 상기의 모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레시피를 상기가 알려준 주소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아들의 새로운 인생에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진심 어린 투자였습니다. 상기가 국밥집을 개업하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제게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평일 오후였어요. 민박집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져 나가보니 흠뻑 젖은 작은 아이 하나가 캐리어를 끌고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제 손녀 유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나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제 허리를 끌어안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유나야. 세상에, 너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엄마는? 아빠는? 엄마는 이제 같이 안 살아. 아빠는 매일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나 혼자 집에 있는 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냥 왔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저는 유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뒤 따끈한 수프를 끓여주었습니다. 유나는 허겁지겁 수프를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띄엄띄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아빠와 단둘이 살았지만 아빠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혼자 밥을 챙겨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드는 것이 너무 외롭고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결국 돼지 저금통을 깨서 모은 돈으로 버스표를 끊어 무작정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기는 유나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가 이곳에 무사히 와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유나가 거기까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됐다. 당분간 유나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너는 네 일에만 집중해.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내가 돌봐줄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기는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제 민박집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더해지자
텅 비어 있던 제 삶의 한 구석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나는 제법 똘똘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오가며 민박집의 간단한 일들을 돕기도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글을 가르치고 요리를 가르치고 제가 아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손녀와 할머니 사이를 넘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민박집에는 피로 맺어진 것보다 더 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읍내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유나는 며칠 뒤에 있을 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입을 새 운동화를 사달라며 제 옆에서 종알거리고 있었지요. 한참을 걷다가 시장 입구 맞은편에 새로 생긴 작은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긴의 진국국밥. 제 아들이 차린 가게였어요. 허름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 안에서는 상기가 하얀 위생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아빠 가게다. 유나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길 건너편에서 잠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허영심 많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의 건강한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상기의 가게를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희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전과 달리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비싼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아마도 상기의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와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전 남편의 모습과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저와 유나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길 건너편에서 저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부러움, 그리고 자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옆에 있는 소중한 손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유나야, 우리 탕수육 먹으러 갈까? 할머니가 오늘 크게 한턱 쏠게. 와, 정말요? 할머니 최고. 유나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이제 완전히 떠나갔다. 그리고 내 곁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새로운 가족이 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폭풍우는 없을 것이다. 오직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가득할 것이다.